기관포와 미사일 둘 다 달린 동유럽의 람보 ES-6 퉁구스카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단 ES-6 퉁구스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냉전기 서방의 항공 전력은 소련 기갑부대의 큰 고민이라 소련은 기갑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주대공포 개발에 매달렸고 1955년에 GSU-57-2를 개발해서 배치합니다. 하지만 57mm 기관포 두문으로 무장한 이 자주대공포는 2차 대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제트 전투기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레이더와 높은 연사력을 갖춘 GSU-23-4 쉴카를 개발해서 1965년부터 실전 배치했는데요. 쉴카는 소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짧은 사거리와 23mm 기관포의 부족한 위력으로 점차 빨라지는 헬기와 공격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탐지와 추적을 하나의 레이더로 하는 체계라 기갑부대에 대해 조기 경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적 항공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교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주대공포를 원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장거리 경보는 레이더 체계의 몫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와 부대와 별도로 움직이면 서방이 195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무장헬기의 적어도 기습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무장헬기는 1950년대 중반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헬기를 운용하던 프랑스군이 기관포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헬기를 무장시켰고 세계 최초의 전문 공격 헬기인 AH-1 코브라의 탄생으로 이어졌죠. 거기에 1966년부터 미 공군이 대지 전용 공격기 도입을 위한 AX/CAS 사업을 시작한 것도 소련의 위협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도입된 신형 공격기인 A-10은 소련의 23mm 대공포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방의 빠른 발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소련은 여러 요건을 종합해서 별개의 탐색과 추적 레이더를 갖춘 새로운 대공무기를 개발하기로 정하는데요. 1960년대 후반 서독이 궤도형 차량에 35mm 기관포 두문을 탑재한 게파드 자주대공포를 개발하면서 개별적인 탐색과 추적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소련이 게파드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지만 시기적절하게 비슷한 걸 개발하니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소련은 1970년 6월 툴라의 KBP 설계국에 새로운 대공무기에 대한 연구를 맡기는데요. KBP 설계국은 23mm 기관포보다 적은 탄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30mm 기관포를 탑재하는 걸 고려했습니다. 초속 300m로 비행하는 표적을 대상으로 한 비교 실험에서 30mm 기관포가 23mm 기관포보다 격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3년 연구를 통해 공격 헬기로부터 기갑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연구원들은 기관포 탑재 자주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 차량의 사통 시스템이 유사하기에 두 가지를 합친 예비 설계를 완성합니다. 처음에는 차체로 T-72 전차를 사용하려 했지만 무장과 레이더를 탑재한 거대한 포탑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문제 등을 고려해서 GM352 궤도형 수송 차량을 사용하기로 정합니다. 첫 시제품은 1976년 울리아노프스크 기계공장에서 완성되었는데요. 무장은 30mm 기관포 두문과 9M311 지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 9K3354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K2의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미사일만 갖춘 시스템과 기관포와 미사일을 함께 갖춘 시스템을 비교하더니 후자가 더 효과적이란 결론을 내렸죠. 소련은 1973년 10월 벌어진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레이더 탐지 고도 아래로 비행해 이집트와 시리아 대공 미사일을 피한 것에 주목했는데요. 소련 연구팀은 당시 첨단 미사일 시스템의 교전 반응 속도가 30초 가까이 되지만 기관포는 10초 이내라고 확인했습니다. 1977년부터 개발이 다시 진전되면서 야전 시험이 1980년 9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계속됐고 최종적으로 1982년 9월에 도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새로운 자주대공포는 그동안 붙여온 GSU라는 형식명 대신 미사일 포병 총국에서 EK-2라는 색인 번호를 부여받는데요. 앞에 EK는 대공방어 시스템을 의미하죠. ES-6이라는 색인 번호를 받은 자주대공포 6대와 기타 차량을 통틀어서 EK-2라 부릅니다. 여기에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 있는 예니세이 강의 지류인 포트카멘나야 퉁구스카 강에서 퉁구스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미사일 포병 총국과 별개로 소련 육군도 9K2라는 색인 번호를 부여했고 나토에서는 SA-19 게리슨으로 명명했는데요. 이렇듯 색인 번호와 형식명이 다양한 만큼 헷갈리지 않게 그냥 퉁구스카라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이
야심차게 내놓은 퉁구스카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퉁구스카는 전장 7.9m에 전폭 3.2m, 전고 4m이며 중량은 35톤에 승무원은 4명이고 무장은 30mm EA-38M 기관포 2문과 9M411M1 대공미사일 8발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65km에 항속거리는 500km입니다. 퉁구스카는 기관포와 미사일이 합쳐진 자주대공포로 지휘관, 조종수, 사수, 레이더 조작수 4명이 탑승하는데요. 퉁구스카 차체의 방어력은 전체적으로 소총탄 정도를 막는 수준에 그치며 퉁구스카에 사용된 GM 계열 궤도형 수송 차량은 소련과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체계에 사용되었습니다. 퉁구스카는 차체 전방 좌측에 운전석이 있으며 운전석 위에 달린 해치에는 대형 잔망경이 달려있고 야간 운행을 위해 야시 장비를 달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차체 안에 자동 화재 감지 및 소화 장치, 한랭지 작전을 위한 난방기, 화생방 방호 시스템, 항법 장비, 인터컴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퉁구스카는 780마력을 낼 수 있는 12기통 수랭식 디젤 엔진과 유체역학 변속기를 달았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차체 뒤에 있으며 운전석 오른쪽에 전자장비 가동을 위한 보조 동력용 가스 터빈이 달려있죠. 또 유기압 현수 장치를 적용한 퉁구스카는 차량 높이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기에 기관포를 사격하거나 포탑을 빠르게 돌릴 때 차체를 낮추면 충격을 더 흡수해서 사격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목표 추적과 탐지용으로 분리했는데 기관포와 미사일 사격에 사용되는 레이더는 16km, 목표 탐지 레이더는 18km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 탐지 레이더는 기관포 모드에서는 목표를 추적하면 목표 정보를 사통 컴퓨터에 보내고 미사일 모드에서는 미사일의 유도 전파를 발신하는데요. 이 두 레이더를 합쳐서 나토에서는 핫샷이라 부르죠. 이 두 레이더와 함께 피하 식별기도 탑재되며 포탑 지붕에는 광학 조준기도 달려 있습니다. 다만 퉁구스카의 기관포와 미사일은 사거리가 다르고 동시에 발사가 안됩니다. 기관포는 높은 연사력을 위해 수랭식이며 기동 중 사격이 가능하지만 2.5에서 10km 거리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미사일은 정지 상태에서만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퉁구스카가 전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이런 퉁구스카는 소련군이 1990년부터 운영했지만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물려받았는데요. 이때 퉁구스카는 러시아의 256대, 우크라이나의 70대는 물론 벨라루스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2003년부터 전자전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신형 레이더를 장착하고 차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 퉁구스카를 모두 개량하려 했지만 예산난으로 2017년까지 21대만 개량되었습니다. 이런 퉁구스카의 실전 기록은 2008년 나모세티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걸 시작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전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러시아도 퉁구스카를 운용하고 우크라이나도 퉁구스카를 운영해서 위장이나 표식을 따로 해놓지 않으면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련의 최후를 함께한 자주대공포가 신냉전의 최전선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초로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단 ES-6 퉁구스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